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변화 그리고 나아갈 방향 간담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입니다. 먼저 자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어저께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시며 또한 생존자이신 평화 또 민권운동가이신 김복동 할머니를 위한 잠깐 묵념을 한 후에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네, 앉아주십시오. 예, 오늘 자담회는 매우 의미 있는 자담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오늘 서지현 검사께서 크게 용기를 내셔서 시작된 이 말하기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가져왔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거두었던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자담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투 입법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주고 계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원내에서 여성폭력근절대책위원회 위원이시면서 원내 대변인 맡고 계신 권미혁 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계십니다. 먼저 수원지방검찰청 서지현 검사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화예술계 미투 문제를 다뤄주실 연극배우 송원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스쿨미투 집회를 기획하신 양지혜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를 앞장서서 연대하고 계신 젊은 빙상인연대 권순천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투 생존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계신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투 입법 과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화준 교수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미투 시민 공동행동을 도맡아서 활동해 주신 김영순 대표님 출석하셨습니다. 네,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죠. 예, 그러면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장님으로부터 축하와 격려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입니다. 네, 1월 29일 오늘은 서지현 검사님의 용기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이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이 맞아서 지난 미투 운동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님,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권미혁 의원님 비롯한 또 우리 서지현 검사님을 비롯한 많은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이 각계각층에서 이제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성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 구조 자체에 큰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또 이렇게 다뤄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 발의 건수가 현재 약 14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논의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발의된 여러 가지 법안 중에서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서 공고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보호, 그리고 비동의 간음죄 신설 등 형법과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아직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일단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좌담회에서 굉장히 귀한 좌담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그 지난 1년의 변화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이 미투 1년이 또 이후에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논의해서 그 현실적인 보완 대책을 만들고 또 그리고 실질적인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마련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또 오늘 주신 말씀들 또 그 저희 당 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이것이 그 귀한 걸음이 되고 또 그에 대한 실질적인 소중한 결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 원내대변이시고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권미영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가 좀 각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미투 운동이 시작되고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마는 또 한편은 많이 변화하지 않았구나 하는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사회가 이 미투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변화를 하는 것이 뭐 여러 그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더디다는 느낌을 가진 분도 많았습니다. 물론 되게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격차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사회에 미투가 진행되는 거에 한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 이번에 법원에서 안태근 씨에 대해서 징역 2년 법정 구속을 한 걸 보고 사실 저는 올해 미투 운동의 하나의 전환점을 이거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주제로 해서 오늘 토론회를 열었기 때문에 좀 각별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서지현 검사님조차도 이게 과연 실형이 나올까 하고 의심하셨을 만큼 저희도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결론이 났었기 때문에 이걸 기화로 해서 미투 운동이 올해는 조금 더 활발하고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나가는 그래서 사회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오늘 나와주신 서지현 검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작년 오늘은 아마 한국 여성운동사, 한국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지현 검사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용기 있는 말하기로 그동안에 숨겨져 있던 성희롱, 성폭력 이런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드러났고 또 그것의 본질이 되는 성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정말 드러난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 또 문화, 예술, 영화, 학교,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 또 미투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스포츠계 내에서 이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의 노력으로 침묵의 카르텔이 조금씩 깨져가고 있지만 우리 조종식 정책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에서 뭐 145건이 넘는 이런 미투 관련한 법안이 쏟아졌는데 그중에 35건밖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안타까움이 지금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서지현 검사님을 비롯해서 직접 말씀하신 분들 또 아주 직접적인 조력자들과 함께 우리의 성희롱 성폭력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미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에 있는 이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성차별의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앉으신 순서대로 저희가 10분 정도씩 쭉 발표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호준 교수님, 이미경 소장님, 김영순 위원장님께서 또 구체적인 또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지영 검사입니다. 먼저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진숙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JTBC 뉴스룸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 것이 2018년 1월 29일 딱 1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강제추행과 인사보복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징역 2년 선고 등은 많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추행이 있은 지 8년 3개월, 인사보복이 있은 지 3년 5개월 만에 2심 선고가 난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이 너무나 멀고도 험했고 그 고통은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이었지만 한 명의 검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피해자로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야 만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위안을 느낍니다. 세상이 얼마나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검찰이 정의로워한다는 것,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 이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말한 대가로 변호사도 검사도 하지 못하고 평생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도 후배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1년 동안 입을 연 피해자로 그리고 공익 제보자로 살면서 느낀 고통이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고 때로는 정말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느낀 고통의 원인은 첫째는 조직적인 은폐, 둘째는 2차 가해, 셋째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가혹한 요구, 넷째는 피해를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언론이었습니다. 먼저 조직적 은폐인데요. 다른 모든 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피해 사실을 진실을 확인하기보다는 조직 보호 논리를 우선 내세우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것에 앞장섰습니다. 사실 모든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요. 그것을 가장 정의로워야 할 기관인 검찰조차도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다는 사실이 사실 견딜 수 없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저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들 그리고 다른 내부 고발자들도 두려워하는 것인데 바로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2차 가해입니다. 저 역시 제가 그런 글을 올리면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를 업무 능력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검사를 만들 것이고 정치하려고 그런다는 등 음해를 할 것이라고 검사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도 그런 예상을 올렸었는데 그런 예상과 너무나 적중하게 그대로 그와 같은 2차 가해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2차 가해들이 바로 제가 15년간 일해왔고 지금도 소속되어 있는 정의 수호 기관인 검찰과 법무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완벽한 인간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제 업무 능력과 인간관계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많은 검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검찰에서 앞으로 성범죄가 근절될지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지만 그 누구도 앞으로 서지현처럼 입을 열 수 없다는 것은 100% 장담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2차 가해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성범죄가 근절되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피해자다움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이 사회는 지나치게 가해자들, 범죄자들에게 관대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항상 괴롭고 우울하고 죽을 듯한 고통 속에 있는 모습만을 강요해왔습니다. 피해자다움 따위 없습니다. 피해자야말로 그 누구보다 행복해져야 될 사람입니다. 제발 가해자들, 범죄자들이야말로 가해자다움, 범죄자다움을 장착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근본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연구하는 것에는 별 관심 없이 피해자들을 성적인 흥미 대상으로 소비하고 그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데 오히려 앞장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피해자다움에 대한 가혹한 요구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책임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언론에서 미투를 보도함에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것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한 책을 보았습니다. 성인의 29%가 에이즈 감염인으로
성인 평균 기대 수명이 61세에 불과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11년 치료가 필요한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에이즈 치료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후 한 시골 지역을 조사한 결과 7년 만에 기대 수명이 12년이나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에이즈 때문에 죽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에이즈 치료약을 공공 자금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공동체로 인하여 죽어갔던 것일까요? 저 역시 묻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성범죄를 방치하고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해온 이 공동체로 인하여 입을 열지도 못한 채 고통을 받으며 죽어갔던 것일까요? 피해자들을 입을 열 수 없게 만든 것이 그들의 두려움이나 나약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피해 사실을, 진실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들을 꽃뱀, 창녀 등으로 부르며 의심하고 손가락질해온 이 공동체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성범죄는 결코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집단적인 범죄였고 약자와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일종의 홀로코스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미투는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성범죄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라는 것,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라는 것,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미투입니다. 누군가 정의를 말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불살라야 하는 이 비정상적인 시대는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공포와 수치로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아온 이 잔인한 공동체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이 정말 우리 사회에 성범죄들이 존재하게 된 그 이유들 또 그 과정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성폭력 범죄들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얘기들을 정말 가슴 울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연극 배우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문학의 이런 성폭력 사건들이 이미 2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처음에 잠깐 조명받고 그 다음에 또 잊혀지고 그리고 이제 서지현 검사님께 또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이제 쭉 이런 일들이 연속되어서 오늘 또 그런 문학의 내에 이런 성범죄, 성폭력과 관련된 얘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연극을 하고 있는 연극배우 송원입니다. 저는 작년 2월 26일 공개 미투를 통해서 극단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했고요. 11월에는 극단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투 1년 후에 사실 저희에게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저는 오늘 지역의 문화예술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권과 문체부는 이미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역의 문화예술계는 또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서지현 검사님이 용기 있는 발언을 해주셨고 각종 언론이나 SNS에서는 연일 본물 터지듯이 새로운 폭로가 있었지만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정말 무섭다고 생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주 듣던 말인데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사실 피해자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는 말입니다. 지역의 폐쇄성, 학연, 지연에 얽힌 가해 행위자들의 두터운 이해관계, 그리고 몇몇 기득권의 공적 지원금을 독점하는 형태 등을 대변하는 말인데요. 제가 사건 중에 가장 외로웠던 게 여성단체를 제외하고는 저희 지역에 제가 도움을 받을 문화예술 조직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해자하고 이해관계로 얽혀있고 혹은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좀 연대하기 겁나는 거죠. 제 기자회견 이후에 어떤 기자분께서 저한테 가해자가 그렇게 절대적 위치였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중앙에서 봤을 때는 그냥 고만고만한 지방 극단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역에서 지원금을 생계로 하고 있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가해 행위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엄청나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지역의 예술계는 기득권이 많은 수가 아니고요. 정말 몇몇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공적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예술인들은 시나 도의 사업들로 생계를 유지하는데요. 보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사업을 수행해봤던 단체만이 또다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이나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언론에서 위계에 의한 젠더 폭력이다, 구조적 문제다라고 떠들어대지만 여전히 지역에서는 한 인간의 부도덕함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례로 제가 전주시에 건의를 직접 제안을 했었어요. 공적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을 표준계약서 의무화와 함께 성평등에 관련한 서약서 쓰게 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몇몇 단체들의 반발로 이 서약서가 중간 단계에서 무산이 또 됐어요. 이 과정에서도 도와주시는 단체는 당연히 하나도 없었죠. 문체부 공고문에 분명히 성희롱, 성폭력이 조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이 지역의 행정에서는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전혀 실효성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말할 수 있는 간담회가 너무 절실하고, 또 이로 인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역의 당과 또 의원들이 행정을 좀 잘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미투 문제는 결코 문화예술계로 한정지어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역구 의원들이나 독점하고 있는 몇 개의 단체가 학연 지원의 관계로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지점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별도의 이야기지만 사실 별개의 이야기일 수 없는, 아직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의원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도 조금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케이스는 사실 운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법기관의 도움도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 지역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2차 가해에 너무나 심각하게 노출된 성폭력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친고죄 이전의 성폭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가 명예훼손을 들먹이면서 엄청난 이제 압박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여성폭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조직이 생겨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로 인해서 더 큰 담론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부디 많은 관심과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 기획자 양지혜 선생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발언하면 될까요? 충분하시면 네.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3일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라는 집회를 기획했던 양지혜라고 합니다. 2018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사회 분야 이슈가 스쿨미투라고 하는데요. 지방선거와 남북정상회담 등의 다양한 굵직한 이슈들 사이에서 청소년 당사자들이 직접 진행한 이 스쿨미투 운동이 사회에 가장 파급력 있는 이슈로 꼽혔습니다. 지난 2월부터 1년간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스쿨미투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총 65개의 학교에서 스쿨미투 고발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총 80개의 학교라고 합니다. 학내 성폭력은 단순히 한 사람의 교사에게 한 사람의 학생이 입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재학생이 동시에 경험한 수백 개의 사연이었고 또한 수십 년간 침묵되어 온 수천 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스쿨미투 운동은 지난 4월 용화여고의 창문 미투로 크게 공론화되었으며 9월에는 수십 개의 학교에서 학내 성폭력이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스쿨미투 고발이 자극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고발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새로운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11월 3일에 학생의 날을 맞아 최초의 전국 규모의 스쿨미투 집회를 열었습니다. 고발자들의 목소리가 SNS를 넘어서 거리로, 오프라인으로 뛰어나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 같이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페미니즘 교육,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인권법 제정 등 평등한 학교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가지 지역에서 스쿨미투 집회가 개최되었고 고발자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며 평등한 학교를 향한 투쟁과 연대의 목소리를 나눴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 참석해 스쿨미투를 알리고 전국 집중 스쿨미투 집회를 기획하는 등 고발자들과 당사자들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자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 정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쿨미투 종합대책이 나오기까지 10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고발자들은 부당한 2차 가해와 교육기관의 미온적 대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제출된 교육부의 스쿨미투 종합대책은 고발자들의 요구안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년간의 스쿨미투 운동이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 해간 이어진 스쿨미투 고발은 학교의 위계와 부당한 권력을 드러내는 고발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발 당사자가 여성 혹은 학생이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교사 혹은 남성이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젠더, 나이 혹은 사회적 권력에 따른 위계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드러냅니다. 특히 교사가 학생의 진로 대부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은 교권이라는 이름 하에 정당화되었습니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쭉쭉빵빵해야 한다 등의 언사가 교사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학생에게 농담조로 던질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12월 부산의 한 교사가 교권 침해를 이유로 스쿨미투 고발자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스쿨미투가 학교 내의 수직적 질서를 균열해내고 있음을 역으로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쿨미투 고발은 사건만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고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한 지 수십여 년이 지난 여성들부터 이제 지금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들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스쿨미투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여성들 중 학내에서 성차별이나 성폭력을 경험해보지 않은 여성이 드물 정도로 학내 성폭력은 모든 여성들의 공감대인 문화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육구조가 수십 년간 학내 성폭력을 막지 못했을 뿐더러 부추기는 문화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제도에서 교육기관의 아동성폭력 신고 의무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나 상담센터와 같은 학교 내 기구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돕기는커녕 요즘 미투하는 애들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묻는 등 미투 고발을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렇듯 공적체계에서 발화조차 되지 못했던 폭력의 경험들이 공적체계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폭력의 경험들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SNS 공론장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쿨미투 고발 이후의 과제는 개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을 넘어서 학내 성폭력이 해결될 수 있는 학교의 구조를 다시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쿨미투 고발은 청소년이 직접 주도한 성폭력 고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띱니다. 그간 많은 문제에 있어 청소년들은 문제 해결의 대상이었습니다. 청소년이 당사자인 입시 등의 문제에서도 비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론화위원회가 주요한 논의의 장이 되는 등 학교 안에서도 밖에서도 청소년은 스스로의 문제를 발화할 권리가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스쿨미투 고발은 청소년이 미성숙하고 통제되어야 할 객체,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고발자로 이 사회에 등장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학교를 자정하고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으로 고발자들의 고발이 있었습니다. 스쿨미투, 탈코르셋 등 2018년에 10대 페미니스트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 운동이 한국 사회에 큰 변화의 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대중화 흐름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이 새로운 무기를 통해 학내 성평등 운동을 직접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미투 1년간 고발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것은 수없이 많은 2차 가해와 미온적인 대응이었는데요. 이를테면 고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이 문제를 처음 공론화했을 때 이것을 허위 제보로 받아들인다거나 오히려 고발자의 사과를 요청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공론화되고 나서야 가해교사 일부가 사과하는 식으로 문제가 마무리되었으며 가해교사의 가해 사실은 교육청이나 경찰 수사로 적극적으로 이관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렇듯 사과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고발자들이 소진되고 무력감을 느끼며 고발 자체를 포기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에 80개 정도의 고발이 되었다고 밝혀지는 스쿨미투 고발이 지금은 트위터 해시태그상에 30개 정도의 계정만 남아있는 상태로 이렇듯 용기를 내어서 진행된 스쿨미투 고발을 사회적으로 혹은 학교 안에서 지지하지 못하여 유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최근에 용화여고에서 가해교사의 징계 처분이 취소되는 사건, 불기소 처분이 이어진 사건들을 겪으며 이 스쿨미투 고발이 공적인 체계에서 제대로 대응되고 처벌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물론 스쿨미투라는 고발이 특정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보다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 언행 등으로 주요하게 구성된다는 점도 빠질 수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내에 성폭력 문화가 만연해 있음을 고발하는 것이 스쿨미투 운동이었기에 모든 문제를 사법체계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성추행과 성폭력을 고발했던 학생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경찰 수사에 대한 결과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은 고발자들을 더욱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스쿨미투 고발을 마주하면서 그동안 학교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용인하는 문화가 있었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성차별을 조장하는 교과 과정이 가장 주요한 문제로 꼽혔습니다. 2015년 성교육 표준안이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등 성차별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들 아실 겁니다. 이렇듯 논란을 야기하고 수없이 충격을 주었던 성차별 표준안이 여전히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서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의 사파 등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방식들로 이루어지고 있고 체육 등 다양한 수업 시간에서 여성과 남성 각각을 분리하여 가르치는 방식, 성별 분리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의 실수는 턱없이 부족하여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의 정규 수업 시간 5,828시간 중 양성평등을 직접 다루는 시간 4시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했던 스쿨미투 종합대책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교사 교원에 대한 징계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교육청 단위의 사안 처리 체계 구축, 징계 미이행 사립학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항목은 물론 유의미하지만 대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정립되지 않았고 고발자들이 직접 요구했던 사안들이 들어가지 못한 점은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고발자들과 만나며 이러한 요구안들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가 매우 절실하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에 고발된 학내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여전히 피해자는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수조사와 이에 기반한 검경을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를 고발하고 법적 대응을 하기 어려운 청소년의 특성상 정부와 검경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하고 세계적인 성폭력 해결 매뉴얼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교육부가 제출했던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성교육 표준안을 고려했을 때 이후에 제출될 교육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교육의 방향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성차별적인 교과과정을 전면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소수자를 배제하는 양성평등 교육이 아닌 페미니즘 교육으로 교과과정 전반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과 학생인권법 제정을 주장합니다. 학내 성폭력의 상당수는 이것이 폭력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폭력을 휘둘러도 되는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학생, 여성에 대한 인권 신장과 교사 학생 간의 수직적 이해 철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법 처리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스쿨미투의 특성상 학내 여성인권, 학생인권의 신장과 함께 입시 경쟁 완화 등 학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대책과 요구를 안고 여전히 고발자들과 함께 스쿨미투 집회를 준비하거나 유엔에 가서 스쿨미투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1년간 스쿨미투 고발을 지속해왔던 이들이 더 이상 목소리 내기 두렵다거나 언론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거나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스쿨미투 1년을 맞아 스쿨미투 고발이 이야기해온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사회와 정치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절로 박수를 치게 되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학내 성폭력 문제는 어저께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저 자신도 뭐 아주 그 경험이 있고요. 많은 아마 여학생들이 거의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들과 연대하고 힘을 주어서 이 일이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젊은 빙상인연대 권순천 선생님께서 스포츠 Q&A의 성폭력 문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젊은 빙상연대 권순천입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정춘수 위원장님께 먼저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서지현 검사님의 용기 있는 미투를 시작으로 온 1년간 문화계부터 체육계까지 이어졌습니다. 체육계도 용기 내어 미투를 한 선수들이 여러 종목에서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저희 젊은 빙상위원대에서도 앞서 발표하였듯이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그 피해자들이 용기 내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엘리트 선수라 함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종목에서 투자를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익숙한 훈련 장소에 코치, 감독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피해 사례가 언급될 때마다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더욱 시선이 쏠리는 것에 더욱 부담을 느끼고 더욱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피해자들이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걱정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앞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몇 년 전부터 수없이 소문을 들던 얘기들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대면해서 만나봤을 때 일단은 부정하는 게 일단 다반수였고요. 그 부정을 하지만 저희는 계속 용기를 내서 접촉을 한 결과 나중에는 또 진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도 일단 피해자로서의 신분을 많이 꺼려했고 피해자 또한 가해자에서 보복이 두려워서 얘기하기도 많이 꺼려했습니다. 또한 그 피해자가 폭로를 할 때 가장 큰 걱정거리가 2차 보복에 대해서 많이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은 피해자가 피해 사례를 얘기를 하면과 동시에 운동을 그만두었던 그 사실도 있고요. 그리고 2차 보복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누구 하나 앞서서 얘기를 못 하겠고 또한 언론에 보도됐듯이 그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분들도 계속 현장에 있으면서 그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은 피해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게 대반사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이 결성이 됐는데요. 그 피해자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그 피해자를 만나서 얘기를 듣는 건 한계가 좀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들한테 저희가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뭐 대래 수사를 형사 고발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 그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결성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좀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 기존 엘리트 체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선수들은 운동에 전념하고 마음 편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고 그걸 해줘야 되는 또 저희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지도자와 선수들 간의 구시대적인 발상인 뭐 폭행, 폭력이 만연했고요.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그 선수들도 자기 주장도 강하고 또한 지도자들도 많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 바라는 거는 선수와 지도자 간에 서로 소통을 하면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그 예전보다는 요즘에도 만연히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많이 중요시 여깁니다. 즉 성과주의를 많이 따지는데요.
운동선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로 이제 모든 게 판단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 또한 지켜봐 주시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존중하면서 그 결과도 같이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저희 체육계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선수들이라 하면은 승전보가 좀 언론에 나와서 국민들도 좀 같이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안 좋은 일들만 나오기 때문에 좀 거기에 좀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제는 운동선수답게 훈련 장소에서 땀을 흘리고 대회에서 원 없이 실력을 발휘하는 순간이 가장 멋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또한 저희도 보여줘야 되고요. 참 저희가 이 사례를 저희가 접하면서 저희 앞서 발제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공통된 대목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우선 집중이 되고 그리고 2차 보복 그거는 어느 집단이나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피해자들을 접촉을 하고 저희도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지만은 솔직히 한계가 있는 게 저희가 좀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좀 많이 좀 신경을 써갖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자 선수는 선수답게 성적으로만 좋은 그 언론에 나왔으면 하는 게 가장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 속에서도 계속 운동하시는 이런 선수들 보면서 굉장히 제가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서지영 검사님께서 피해자다움이란 없다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윤희경 소장님, 우리 이호준 교수님, 김영수 대표님의 말씀을. 저는 작년 1년이 거의 혁명 같았습니다.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도 저희 상담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변화했나라고 하는 그런 희망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이런 피해자들의 말하기는 18년에 시작된 것은 아니었죠. 저희들이 1983년에 한국 여성의 전화가 처음 상담 전화를 그 문을 열면서 그동안 여성 단체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고 법 제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그런 극단적인 형태의 그 소위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했던 우리 사회에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1990년대에 성폭력에 관련한 특별법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체감되는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듣는 사람들의 귀가 좀 열렸다라는, 그리고 가슴을 열고 이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희망적으로 그런 말하기를 들었는데 이 중에서 용기를 내서 법에 이제 형사사법 절차를 선택하신 분들의 현실을 보면 정말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아까 앞에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피해자들이 수많은 그 피해자 다움을 요구받고 그리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뿐만이 아니라 뭐 언론 보도 과정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가족들에게까지 이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따 오후 2시부터 저희 상담소 부설 연구소에서 여성가족부랑 같이 이 작년 1년 동안에 미투가 말한 것 그리고 말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이 토론회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국의 4개 상담소에서 총 1만 5천여의 상담 일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상담 일지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정말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피해자들이 용기를 냈지만 여전히
형사사법 절차에서 그런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어떤 피해자를 비난하고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 가해 행위자들의 어떤 반격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또는 무고죄로 역고소가 지금 거의 고소된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런 반격들을 받고 있고, 이러한 반격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변호인단, 그 소위 가해자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분들이 그야말로 정말 저희가 어제도 지금 누가 몇백만 원을 내겠다고 합니다. 상담소에. 이런 후원금이 좋은 의미로 NGO 단체에 대한 후원금이어야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니까 이런 상담소에 돈을 기부를 해서 그러한 기부금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을 해가지고 결국은 감경 요인의 하나로 이게 작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수없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아주 긴밀하게 여쭤보고, 근데 저희들이 얼마나 그걸 걸러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경이 되는 것까지 정말 수없이 많은 어떤 폐해들이 일어나고 동시에 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피해자들이 용기를 냈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게 다 되었나라고 어찌 보면은 저는 이것이 착시 현상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다 된 거, 법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의 법 체계가 너무나 좋고 여러 시스템이 좋다고 지금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데서는 우리 코이카의 그 ODA 사업을 받아서 우리의 법 체계를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성폭력 상담소를 만들고 하겠다고 지금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성과들이 각 나라에 이렇게 공유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풀지 못하는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기를 내신 피해자분들이 정말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권리가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너무나 당연한 이런 사실이 제대로 입증이 될 수 있는, 그걸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 현장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을 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분들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 창구가 더 많았다면 훨씬 더 많은 상담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해요. 아직 작년 전체 전국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2017년에 전국의 170개 성폭력 상담소에서 18만여 건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직접적인 성폭력 피해는 11만 1123건이었습니다. 근데 2018년 작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상담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내가 공연히 상담했어. 그리고 내가 차라리 가만히 나 혼자 삭힐 걸 괜히 형사사법 절차를 밟아서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거, 이게 제일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대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법부에서는 그동안의 객관성,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이것이 만들어졌었는지를 성찰적으로 돌아보고 피해자의 경험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말 제대로 된 객관성을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월 22일 날 유엔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 여러 가지 이제 성평등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었던 것이 이제 젠더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 우리 한국 정부에
여러 가지 7가지나 되는 젠더 폭력에 관련한 권고를 내렸는데 거기 제1번이 형법 297조를 개정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폭행과 협박,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그야말로 동의 여부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따 이호준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그 미투 운동이 가져온 것은 우리 사회에 강간죄의 의미를 새롭게 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정조에 관한 죄라는 등 이런 오히려 피해자가 말하지 못했던 이런 범죄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을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볼 수 있게 만든 것은 결국 우리 사회,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 체계에도 제대로 반영이 되어져서 정말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마지막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지원하시면서 느끼셨던 바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에 어떤 그 피해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학교에서 혹은 주변에서 배운 대로 성폭력 피해를 입어서 경찰에 고소를 했고 자기는 원래 배운 대로 진행이 될 줄 알았다. 근데 전혀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임미경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괜히 고소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발생해서 안 된다. 피해자가 정말 피해자의 어떤 인권을 존중받고 제대로 형사사법적인 절차가 정의롭게 실현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호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미투운동의 이 1년을 돌아보고 우리가 뭘 했고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사회적으로 나누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법학자이고 더군다나 형법이 전공이다 보니까 주로 법제도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폭력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가을, 작년 가을이죠. 이 미투 운동의 성과 중에 하나로 꼽히는 형법 개정이 있었죠. 그것은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형법 303조, 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성폭력 처벌법에 있는데요. 아무튼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죄의 형량을 강화시키는 입법이 있었습니다. 여기 뭐 정춘수 의원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국회의원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입법이 형량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가장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는 입법이 바로 형량을 강화하는 입법입니다. 그만큼 보여주기식 입법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또 형량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 우를 오히려 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미투 운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이 성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인권 침해의 지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은 폭행이나 협박이나 위력과 같은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어떤 수단이 행사되었느냐가 핵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금지시켜야 되는 성폭력이란 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적인 행동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입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비동의 간음죄 신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논의돼 왔고,
이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비동의 간음죄 또 뭐 이 미국의 많은 주들도 그렇습니다만 비동의 간음죄를 성폭력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건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에 대해서 가해지는 폭력이 아니라 바로 동의가 없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왜곡된 성적인 행동 그 자체가 폭력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현재 미투 운동이 진행되는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뭐 문화예술계 또 학교 또 최근에 이제 체육계 또 정치 영역들 뭐 안희정 그 전 도지사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우리 사회에 사람들이 다 얽혀 있는 다양한 권력 관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직업적으로 또 혹은 뭐 교육에 의해서 혹은 또 종교적으로 다양한 권력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갑을 관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성폭력에 이용되는 이 메커니즘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이 미투 운동을 통해서 경각심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과 더불어 우리가 형법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이런 권력 관계를 이용한 그런 성폭력에 대해서 보다 좀 그 근본적인 그런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입법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형법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스포츠 영역에서의 어떤 코치와의 관계라든지 또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문화예술계 지역에서의 어떤 그 권력적인 지위에 있는 가해자에 대한 이제 그 종속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처벌 규정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종교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 그런 것들을 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 보호 대책의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피해자의 신상캐기라든지 그런 피해자에 관한 악의적인 정보들을 많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왜곡된 허위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폭력과 관련돼서 지난 1년 동안 발의된 개정안들을 이렇게 보니까 명예훼손죄 폐지를 발의한 그런 개정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취지는 소위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에 의해서 고소되는 이 현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일면만 쳐다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악의적인 어떤 그 사실들을 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하고 이 전파하는 행위들은 2차 가해로서 이것은 또 다른 명예훼손의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을 폐지하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늘 그렇듯이 입법의 문제로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서지영 검사님께서 가해자가 처벌되고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정의의 요청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게 왜 여지껏 안 되고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연한 요청을 가로막고 있는 권력적인 작동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젠더 권력이고 남성 중심적인 권력에 의해서 여성들의 성적인 행동 또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어떤 그 담론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안희정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성폭력의 피해를 당했으면 다음날 아침에 당장 그 가해자인 도지사를 경계하고 좀 피하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피해자라면. 그런데 그 피해자는 아침에 오히려 수행비서로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한 음식점을 검색하고 찾아보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보였다. 이거는 피해자답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정말 그럴까요? 그 피해자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시각입니까? 저도 남자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렇게 행동했어야 해 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정형화된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 정형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법이 해석되고 적용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차별적인 젠더 권력의 작동이죠. 이것을 깨지 않는 한 아무리 규정을 잘 만들고 아무리 입법을 훌륭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적으로 관철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가을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법원이 적용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피해자가 뭔가 비정상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자다움의 소위 정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잘 살펴라. 이 정도의 의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한 행동이 그 자체로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다움이라고 하는 법원이 만들어 놓은 전형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한 피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할 만한, 즉 피해자다움의 전형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를 살펴라. 이것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권력의 영향력을 제거하면서 소위 젠더 권력의 영향력을 제거하면서 피해자의 목소리와 피해자의 행동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그런 법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그동안 왜곡된 성에 관한 통념들, 법원이 구축해 놓은 통념들을 우리가 밑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해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방교육의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방교육은 기존에도 학교에 있어서 이제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이번 이제 미투 운동을 계기로 해서 문화예술계, 체육계에도 그런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학교 현장에서 있었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건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통제 방식에 관한 그 교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참 전 얘기지만 우리 아들 녀석한테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뭐 받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만지지 말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런 교육은 바뀌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인권교육으로서 소위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관점을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충분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그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으로 변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게 지켜지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것을 왜곡시키는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 뻗어시 작동하고 있는 이 성차별적인 젠더 권력을 혁파해 나가는 문제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피해자 개개인들의 운동만으로는 목소리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폭력과 관련돼서 미투 운동의 여파로 발의된 입법이 145건 이상이라고 여기 적혀 있네요. 몇 개라고 세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많은 게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가십거리를 기사화하는 언론과 마찬가지로 그냥 대중적인 관심에 어필하기 위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는 이상한 입법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꽤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런 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발의만으로 그쳤던 것은 아닌지, 중요한 것은 입법을 실천으로 실제로 성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자는 입법을 상당히 많이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는데 그것이 왜 통과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분이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족해서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 그래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서 못해왔던 거를 미투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발의는 했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니까는 아직은 좀 힘에 버겁다, 이렇게 변명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것을 타파하고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꼭 당부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회 운동의 차원에서, 여성 운동의 차원에서는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한 좀 범사회적인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열성이 있는 운동가들 또 변호사들이 사건에 달라붙어서 많이 도움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정투쟁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분명히 편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는 또 증거가 부족해서 혹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무혐의로 형사사건으로는 처벌되지 못하는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이렇게 자 봐라, 나 무혐의로 이제 처벌받지 않았으니까 라고 하는 이유로 뻐젓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이 사태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 또 징계의 문제, 또 성폭력의 처벌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권력관계를 남용해서 성폭력을 하거나 혹은 어떤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그런 2차 가해들을 좀 더 이슈화해서 그런 것들을 처벌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 인권단체, 여성운동 또 변호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 미투 운동의 사건 대응을 위한 사회적인 매뉴얼들을 좀 만들고 공론화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사건을 모니터링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노력들은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보다 범사회적인 그런 대책기구를 가지고 좀 싸워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달성하지 못한 성평등의 문제에 도달하기 위한 지난한 혁명의 과정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투쟁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몇몇 국회의원들에게 혹은 몇몇 피해자들에게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또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네, 아주 총괄적으로 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젠더 권력의 작동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미투 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이 운동을 이끌어오신 김영순 대표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순입니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님의 폭로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미투 시민행동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만들 때는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최고의 정점인 검사마저도 성희롱의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서 너무 절망적이었고, 그 사실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폭로하신 서지현 검사님께 이 자리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태건 2년, 이윤택 1심에서 징역 6년, 김생민, 정봉주가 업계를 떠났습니다. 이재롱 목사가 징역 15년을 받았고요. 양혜원 씨는 비공개 모집책 최모 씨가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어제 전남 CBS의 강모 PD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냥 인권교육 실시 정도가 있었는데요. 적극적인 인사조치를 권고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을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투 운동은 이렇게 사회적 변화, 전 사회적인 어떤 변화들을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전에 이효중 교수님 말씀하신 권력이 젠더화되어 있는 문제, 그러니까 미투는 단순히 성착취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이 젠더화되어 있는 문제, 착취적 권력의 문제를 동시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 가해 당사자 간의 문제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미투 이전에 오직 고통의 당사자에게만 모든 것이 집중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얘기할 수 있고 고통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만들어낸 조건, 아까 그 얘기하는 어떤 권력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투는 모든 피해자들의 연대의 정치를 보여주었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미투 운동에 연대하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미투 운동만큼은 저는 전 사회적으로 특히 여성들의 연대가 뛰어났던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투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와 국회와 모든 사회가 다방면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오늘 국회에 왔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미투 법안 100개, 140개, 150개 나중에 저희가 꼼꼼히 세어봤는데요. 200개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적으로 쏟아진 미투 법안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세히 봤습니다. 과거에 국회에서 논의됐다가 다시 온 안건, 그리고 또 과거에 여성단체에서 제안된 내용, 그냥 단순히 어떤 법안의 개수만 늘어난 것이지 실제로 어떤 미투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젠더 기반한 폭력 문제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라든가 35개의 법안이 통과된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가슴을 쓸어내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투 운동이 본질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정말 직장 내 문화, 예술, 교육, 의료 분야, 즉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설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착취 건절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차별의 내용을 아직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요 예산이 적고 저항이 적은 법안부터 처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그 여러 가지 아까 그거는 이미경 선생님과 이효중 선생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세한 내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형사법을 중심으로 어떤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발의된 대부분이 가해자 처벌 가가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짧은 소멸시효 제도,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리고 민사적 법제의 보완과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난 11월에 국회 법사위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법사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미투 관련 법안들이 법적 정합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미투 관련 법안들의 연구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를 넣으면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월 달에 연구 용역을 준 법안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법사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이제는 법적 정합성을 좀 찾아가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은 정말 미투 운동의 해였습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이 젠더 정의를 부르짖으며 강장을 메우고 세상을 뒤흔든 역사적인 한 해입니다. 촛불혁명의 주체인 여성들은 정치 권력의 변화가 성차별과 성폭력에 난무하는 여성들의 일상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함에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가 미투 운동의 이름으로 폭발되었다고 봅니다.
미투 운동은 성평등을 향한 새롭고 오래된 여성들의 외침입니다. 미투 시민행동은 이 미투 운동이 촉발된 순간부터 여성들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담아내고 사회적 변화로 연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시작된 서지현 검사님의 폭로 이후 전국 350개 여성 시민 노동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미투 운동은 지난 1년간 활동을 했고요. 6차례 동안 성차별 성폭력 끝장 집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국가가 필요한 것인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투 운동이 수많은 법제도 개선, 예산, 성평등 추진 체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은 법제도 개선은 아직까지 미흡하고요. 그리고 예산은 여전히 미투 운동과 관련돼서 저희가 정충수가 현실을 통해서 예산 관련 어떤 걸 분석해 봤지만 정말 미투 운동의 획기적인 예산 확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 공약으로 얘기됐던 성평등 추진 체계도 논의가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미투 운동은 단순하게 어떤 여성들의 피해자 말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젠더 권력화되어 있는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절박한 목소리이자 여성의 생존권과 노동권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 동안 미투 운동에 함께해 주신 모든 사람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 과정에 함께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박수를 칠 수밖에 없네요. 네, 현장에서 그 미투 시민행동 공동 집회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운동의 성과를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얘기하고 나만 얘기하고 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해주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 또 관계자들 말씀 있으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몇 가지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잠깐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짧게.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포스코 공익제보자 정민혜입니다. 지금 서지현 검사를 돕고 있고요. 서지현 검사에게 솔직히 한국 여성계가 아니라 여성들은 큰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기 있게 나와줬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모든 분이 말씀하신 그런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스쿨미투나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이 여성의 문제, 저는 포스코에서 23년을 있었습니다만 우리 여성들 여기 와 계시는 여기자님들도 다들 경험하시고 보시고 듣고 했던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미투라는 엄청난,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고 최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검사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머지 여성층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뭔가에 저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컨트롤 타워가 법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각 시민 단체들도 제가 보면 각자각자 움직이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 절대로 힘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심축을 국회에 계시는, 예를 들면 성이라는 문제, 젠더라는 문제, 이게 단순히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 간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권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사회 약자들의 권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여성의 운동, 성의식의 운동을 좀 보고서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다면 국회에서 성이라는 문제는 여야를 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성 의원님들이 하나로 뭉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 그 여성 의원님들이 우리 사회 여성의 문제,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공익제보자로서 전형적으로 겪는, 제가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 이분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과연 남자였으면 이런 음해를 당했겠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2차 음해. 저 역시도 제보자로서 제가 겪고 있는 전형적인 2차 가해가 여성으로서 겪는 성 관련된 음해들입니다. 이런 아픔들을 우리 여성들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여성의 아픔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 반드시
이제 1주년이 됐고 안태근이라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꼭 만들어주시기를,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